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 사실상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오피셜까지는 한 건 아니지만 뉴캐슬과 맨유가 유력하고, 유로파리그 진출권은 이제 브라이튼이 사우스햄튼전 3대1 승리로 사실상 예약을 하면서 토트넘 허스퍼는 이제 유로파리그는 탈락을 하게 됐어요. 예, 완전히 오피셜이 뜬 거죠. 예, 더 이상 아무리 때려 죽여도 유로파리그엔 나갈 수 없습니다. 예, 브라이튼이 승점 61점이 된 가운데 토트넘이 리즈와의 마지막 경기를 이겨도 승점 60점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미션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는 것인데 이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 그런 가운데 외신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많은 토트넘의 베테랑 선수들이 떠날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내놓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이 유로파 진출 좌절, 그리고 브라이튼의 돌풍, 손흥민 선수의 이적 상황까지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라이튼이 사우스햄튼에 3대1로 승리했는데 초반에 좀 쉬워 보였지만 우여곡절도 있긴 했어요. 예, 초반에는 브라이턴이 아무래도 공격을 주도를 했죠. 일단 브라이턴이 더 좋은 팀이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사우스햄튼은 이미 강등이 확정됐다 보니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도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브라이턴은 유로파리그를 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은 사실상 확정을 짓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공세적으로 나섰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미토마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오는 등 공격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9분에 결국에는 늦지 않게 선제골이 나왔는데요. 맥칼리스터가 이제 밀어준 공, 어린 공격수, 10대 공격수 에반 퍼거슨이 조금 힘있게 문전 우측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과감하게 때린 슈팅이 골키퍼 다리 사이로 좀 통과되면서 이제 선제골이 나왔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두 번째 골이 나왔는데, 예, 골대 불운을 겪었던 미토마가 굉장한 측면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로챈 다음에 후에 이제 드리블로 치고 가다가 이제 땅볼 크로스를 연결해 준 거를 에반 퍼거슨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골 넣은 거였죠. 예,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라비아를 넘어뜨린 거 아니냐라는 예, 지적도 있었고 체크해보기도 했지만 프리미어리그는 몸싸움에 관대하기 때문에 밍스도 퇴장이 아니었는데 이 정도는 아주 그냥 경미한 그런 접촉에 불과한 거죠. 미토마의 시원한 줄지에 이어 또 한 번 퍼거슨이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2대0 이제 넉다운이 됐다라고 볼 수 있었고, 이 정도면 이제 게임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후반전에 좀 의외의 상황이 나왔어요. 세트피스 전문가죠. 예. 현재 베컴 이후로 가장 세트피스를 잘 찬다는 평가까지 듣고 있는 워드프라우스가 이제 코너킥을 올렸고, 이를 엘 유누시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골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4분 만에 또 제임스 워드프로즈의 기가 막힌 스루 패스가 시오 월컷에게 배달이 됐고, 월컷 또한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너무나 침착하게 득점을 올리면서 순간적으로 2대2가 됐고, 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역시 이제 제임스 워드프로즈는 팀이 강등됐지만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하지 않겠느냐, 그럼 열심히 뛰는 부분도 있고 토트넘이랑도 좀 연결이 됐던 선수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제임스 워드프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적하려면 이전에도 이적할 수 있었던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사우스햄튼 유스 출신에 사우스햄튼에 대한 애정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 남아있었던 거였거든요. 팀이 강등됐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VAR 체크를 통해서 시오 월컷이 살짝 앞서 있던 게 체크가 되면서 취소가 됐어요. 만약 이게 인정이 됐다면 몰랐거든요. 거의 깻잎 한 장이었죠. 그러니까 발만 살짝 나와 있는. 사실 이게 또 동점골이 됐다면 어떻게 될지 몰랐고, 또 브라이튼의 다음 주중 경기가 맨시티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그래도 브라이튼이 유리하지만 토트넘이 마지막 경기까지는 볼 수 있었는데, 요게 좀 무산이 된 이후에 69분 코너킥에서 이제 흐른 공을 파스칼 그로스가 수비 한 명 앞에 두고 이리저리 흔들다가 날카로운 맨발 슈팅으로 이제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끝냈어요. 참고로 이제 그로스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 거의 센터백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어서 아예 그런 통계 같은 것들도 나왔더라고요. 어느 포지션에 몇 분 뛰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 정도로 다재다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그로스의 골을 통해 3대1 승리가 됐고, 경기가 끝났을 때 말씀드린 대로 확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확정적인 유로파리그 진출로 인해 구단주부터 구단 관계자들 모두가 너무나 축제를 즐기고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제 브라이튼이 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브라이턴이 승격된 거 자체가 이제 얼마 되지가 않죠. 근데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고 성적을 계속 매 경기마다 경신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최다 승점도 깨고 있고 최고 순위도 현재 계속 깨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특히 이제 유럽 대항전 진출이 보통 이제 이런 중위권 팀이나 돌풍의 팀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정도를 통해 입문할 수도 있는데, 유로파 리그로 갔다, 심지어 토트넘을 제쳤다, 런던 근교의 팀이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특히 올 시즌에 토트넘이랑 여러 면에서 좀 비교되고 대조되는 팀이 아닌가. 특히
이 데체르비 감독의 효과는 그레엄 포터 감독이 시즌 초반에 떠났을 때의 그 걱정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든 게 아니냐.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도리어 데체르비가 더 낫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부임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저는 데체르비를 훨씬 좋아한다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물론 포터의 공로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포터가 팀을 잘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후방 빌드업서부터 하나하나 단계별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포터 같은 경우는 측면 중심의 플레이들 좀 공격 과정에서 많이 가져갔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서드에서의 세밀함이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브라이턴이 경기는 잘하지만은 마무리가 안 돼서 경기력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4-2-1 포메이션을 주로 썼었잖아요. 근데 데체르비 감독은 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한 4경기 정도를 이제 3-4-2-1 포메이션을 쓰다가 이제 미토마를 중용하기 시작하면서 4-2-3-1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서의 만들어가는 플레이도 조금 더 잘 되기도 시작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무엇보다도 파이널 서드에서의 세밀함이 생겼죠. 예. 그러면서 많은 골들을 양산하면서 마침내 경기력과 함께 성적까지도 동시에 붙잡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브라이튼도 컵대회에서 꽤 높은 무대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시즌 중에 부임한 데체르비 감독이기 때문에 자신의 철학과 전술을 이렇게 빠르게 입혔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일부 감독들 뭐 시간이 없다, 뭐 일정이 빡빡하다, 선수를 못 샀다 이런 그 변명과 핑계에 경종을 울린 조금 감독의 효과, 감독의 중요성을 보여준 게 아니냐. 저는 특히 이제 초반이 저는 더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이 4-2-3-1 포메이션을 통해서 재미를 봤던 거는 이미 사스올로 때라던가 아니면은 뭐 샤흐타르 때 보여줬던 거였거든요. 근데 처음에 부임했을 때 대부분의 감독들은 그래도 본인의 철학이 확실하게 있으면은 그걸 바로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잖아. 그러다가 네. 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선수들이 그래도 3-4-2-1에 적응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면서 서서히 변화를 가져갔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너무 본인의 철학에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이 데체르비 감독을 원한다는 보도들이 믿을만한 매체들에서 1월 당시에 조금 나왔었는데 네. 지금 뭐 브라이튼은 유로파 리그에 나갔고 토트넘은 뭐 사실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못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이제 데체르비를 데려오는 건 뭐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됐다. 거기다 데체르비 감독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나는 브라이턴에서 남을 것이고 브라이턴을 계속 이끌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브라이턴도 거기에 맞춰서 그 얘기하자마자 바로 이 주앙 페드로 영입을 그것도 거액을 들여서 해줬고, 지금은 또 이제 그 마우무드 다우드라고 이제 그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영입이 거의 근접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즉 유로파 리그에 대비한 선수 영입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1월 달에 또 데체르비 감독의 이탈설이 나온 게 1월 이적 시장에 좀 데체르비 감독이 원했던 선수 영입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데체르비 감독도 불만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다 봉합이 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카이세도의 사건이 그렇죠. 있었을 때 그때가 네. 조금 그랬었죠. 예. 예, 하지만 지금은 데체르비 감독이 브라이튼과 미래를 그리고 있고, 특히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너무나 부러운 게 데체르비 감독이 정말 뭐 유럽의 최상급 선수들이 아닌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을 끌어올리면서 특히 특정 선수에 조금 이제 매몰되거나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많은 선수들이 포텐을 터트리게 만든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포스코어도 평점 수는 이제 나열을 한 건데요. 솔리마치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열심히 뛰는 선수다라는 평가는 있었지만은 득점 생산성이나 아니면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선수도 어쨌건 포터 감독부터 이제 데체르비 감독을 거치면서 포터 감독 밑에서 조금씩 세밀함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예. 아기자기한 축구를 했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게 발전을 하다가 이제 데체르비 감독 밑에서는 득점 생산성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이 선수가 거의 2년 가까이 골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지금 7골 7도움을 기록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맥칼리스터 같은 경우도 원래 뭐 뛰어난 아르헨티나의 재능이었지만 뭐 미드필더임에도 10골을 넣었어요. 네. 그리고 이날 경기도 어시스트를 하면서 2개의 도움까지 올렸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원래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이제 득점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포터 감독 밑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직을 변경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직 변경해가지고 데체르비 감독 밑에서 뛰다가 랄라나가 이제 장기 부상으로 계속 빠져 있으니까 올려서 썼는데, 또 올려서 쓰니까 다시 득점력들이 이제는 살아나기 시작을 한 예, 거죠. 팀 내 최다골을 넣었고요. 네. 그리고 미토마 같은 경우도
일본 선수로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가 벌써 된 거 아니냐. 사실 그가 미토마가 데츠비 전술의 코어라는 얘기들이 많죠. 왜냐면은 미토마를 올리면서 4-2-3-1로 전환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미토마가 터지게 된 케이스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데츠비 감독이 카이세도랑 이제 맥칼리스터는 떠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미토마는 남을 거지? 이렇게 얘기들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구단에도 꼭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파스칼 그로스도 많은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골 그렇죠. 7도움으로 16개 팀 내 예.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렸어요. 특히 이제 벨트만이 부상 후 빠져 있었을 때 이제 오른쪽 풀 그리고 램프티도 동시에 부상이었을 때 예. 오른쪽 풀백으로 보직을 변경해서도 잘했고, 또 이제 맥칼리스터가 랄라나 대신에 올라가니까 그때는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후방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도 최다 공격 포인트다 인상적이고 뭐 트로사르는 이제 1월달에 아스날로 떠나긴 했지만 그리고 전반기에 뭐 좋은 기록을 만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트로사르가 원래는 그 전까지 에이스였거든요. 예. 그 에이스가 떠났음에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도리어 계속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게 대단한 부분인 거죠. 예, 그 카이세도 같은 경우에는 공격 포인트 이상의 영향력을 미드필드에서 보여줬고 특히 이제 가장 주목을 못 받는 선수가 레프트백인 에스투피냐 아니겠습니까? 네, 뭐 에스투피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 브라이턴이 그래도 가장 공격을 주로 만들어가는 지점은 에스투피냥과 이제 미토마의 왼쪽 라인인 거거든요. 예. 그쪽에서 이제 많은 공격들을 감행하다가 이제 반대편으로 넘기면은 솔리마치하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카이세도도 한마디 더 하자면은 아스널에서 비드까지 했었잖아요. 예. 네, 지금 그가 빅클럽들이 노리는 선수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뭐 말씀드린 18살의 에반 퍼거슨도 깜짝 등장을 해서 올 시즌 6골 2도움. 사실 그러니까 에반 퍼거슨하고 엔시소하고 부오나노테하고 이런 선수들은 하나로 묶어야죠. 예. 10대 선수들임에도 벌써 이 선수가 10대들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펼쳐요. 그래서 에반 퍼거슨 같은 경우는 요즘 사진 타겟형 공격수의 10대 유망주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 그래서 빅클럽들이 이 선수를 다 주목하고 있고요. 저는 NC소의 그 최근의 활약상들에도 상당히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선수가 도리어 야 이대로면 미토마보다도 더 그런 드리블 스킬 같은 것들이 더 나은 부분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미토마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드리블러라는 평가들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예. 그거보다도 더 나은 부분까지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부오나노테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초반에는 조금 적응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거였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이제 토트넘을 조금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토트넘도 뭐 이런 나이대에 뭐 유스 선수도 있었고 뭐 잉글랜드 청대 선수도 있고 또 히레이라든지 뭐 사르라든지 뭐 유망주를 잘 영입해 왔는데 잘 못 써먹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선수를 잘 못 산 것도 있겠지만 잘 못 활용한 것도 있다. 만약에 엔시소나 에반 퍼거슨이 토트넘에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네. 뭐 감독도 그렇고 구단의 운영도 그렇고 네. 결국엔 브라이튼이 훨씬 더 팀을 잘 운영하는 게 아니냐 싶기도 하고 특히 데니 웰백도 조금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웰백은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그 이상의 선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골을 잘 못 넣어서 그렇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잖아요. 거기다가 이번 시즌 그래도 6골 3도움 기록한 거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치를 올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제이슨 스틸의 등장도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원래 이 팀의 주전 골키퍼는 로베르토 산체스인데 과감하게 스틸이 더 이제 빌드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선수를, 그것도 만 32세의 노망주를 예. 과감하게 썼고, 그러면서 지금 브라이턴이 도리어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부분들, 그러면서 도움까지 올렸어요, 골키퍼가. 예. 예. 그리고 정통적인 센터백인 루이스 덩크도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 뭐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여줬고요. 거기다가 이 선수가 저는 사실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선수 2명이 솔리마치하고 루이스 덩크거든요. 예. 이 선수들 전형적인 그 잉글랜드 투박한 예.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포토 감독 밑에서, 그리고 또 이제 데체베 감독의 지도까지 받으면서 이 선수들이 미친 그런 그 세밀한 플레이들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덩크가 패스 성공률이 90.4%가 나왔거든요. 예. 단순히 그러니까 저 패스 성공률 이상의 그런 후방 빌드업에 있어서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레비 코렐, 이제 뭐 첼시가 애지중지 키우는 유망주로 임대에 와가지고 또 이제 밑에서 잘 성장했고, 아담 헬스터도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덩크와 함께 중앙 수비를 잘 지켜줬고, 랄라나는 뭐 부상이 항상 아쉬운 선수죠. 예. 많은 자원들을 골고루 잘 썼다. 특히 뭐 사실 이 덩크만 보더라도
다이어보다 훨씬 좋은 선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평판이라든지 뭐 월드컵 참가 이력이라든지 다이어가 명성도 높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선수의 포텐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브라이튼이 훨씬 팀을 잘 운영했다. 그것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30대에 더 발전을 한 예. 거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죠. 예. 결국엔 토트넘이 브라이튼을 보고 좀 배워야 된다. 게다가 팀이 잘 나가고 팀을 잘 활용하면 빅클럽 이적설이 나오잖아요. 네. 뭐 카이세도가 1월 달에 아스널의 거액의 비드를 네. 받은 것처럼 올 여름에는 이제 맥칼리스터의 리버풀 이적이 거의 뭐 유력시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그 TYC 스포츠의 가스톤 에둘 기자라고 그 예. 아르헨티나 기자인데 예. 그래서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들 인터뷰도 굉장히 예. 많이 한 기자예요. 아르헨티나의 1티어 기자라고 할 수 예, 있어요. 예, 그렇죠. 심지어 히샬리송 인터뷰도 그 사람이 예. 했잖아요. 예. 예, 그 히샬리송이 얘기했던 그 예. 문제의 인터뷰요. 예. 예, 근데 이제 당연히 맥칼리스터랑 잘 알겠죠. 근데 맥칼리스터 리버풀 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낸 거고 이걸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받아서 적은 거긴 한 거죠. 예, 뭐 이렇게 이제 브라이튼은 잘 나가고 있다. 그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튼은 이제 잔여 경기 결과에 사실상 관계없이 유로파리그에 나간 거고요. 이제 마지막 라운드의 일정을 보면은 토트넘은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또 아스톤 빌라가 브라이튼과 맞대결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토트넘이 가능성은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지고 토트넘이 이기면 7위로 컨퍼런스 리그는 나갈 수 있는데 아니면 무승부로 그쳐도 나갈 수 그렇죠. 있긴 하죠.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브라이튼은 이미 유로파리그 진출을 확정했고 네. 원정 경기라서 다 좀 이제 힘을 뺄 가능성이 커요. 아마도 저는 브라이턴이 최종전에는 조금 그동안 안 썼던 유망주들을 많이 써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안 그래도 엔시소라던가 뭐 부오나노테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지금 계속 쓰고 있던 선수들이니까 그 선수들을 적극 활용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맥칼리스터 같이 떠날 선수들은 이제 명단에서 조금 제외하는 형태로 가긴 하겠죠. 예, 반면에 에스턴 빌라의 에메리 감독은 애초에도 컨퍼런스 리그 정도를 목표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 목표라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토트넘은 리즈를 이기더라도 8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서 사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력을 생각해 보자면 마지막 라운드에 혹시 토트넘이 이제 이기지 못하고 네. 오히려 브렌트포드의 상대가 맨시티이긴 하지만 브렌트포드가 맨시티의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이 9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예, 있는 거죠. 브렌트포드도 홈 예. 최종전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토트넘이 원정에서 더 안 좋잖아요. 최근에는 원정에서 지금 계속 성적들이 안 좋기 때문에 리즈한테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리즈는 지금 잔류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승리가 필요한 상태니까요. 최악의 결과로 9위가 된다. 그렇다면 2007-2008 시즌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11위였거든요. 그 네. 뒤로는 8위가 이제 가장 안 좋은 성적이었고 그전에는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 있었고요. 그렇죠. 유럽 대항전을 계속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 2007-2008 시즌도 리그 성적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리그컵 우승이라도 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우승이었죠. 예. 베일이 있었을 예. 때, 예, 그때 우승을 해서 이제 유에파컵에 나갔던 거였고요. 이제 2008-09 시즌에 8위에 그치면서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계속 유럽 대항전에 나갔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그 9위에다가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간다면 뭐 근래 들어 최악의 성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디에슬렉스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찰리 에클시어 기자가 토트넘의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홈 최종전의 현장 취재기를 전하면서 뭐 올해의 선수, 뭐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뭐 멤버가 뽑은 올해의 선수 다 케인이었고 올해의 골만 손흥민 선수가 받았는데 딱히 이제 좀 이제 기억할 만한 순간이 없고 좀 최악이다라고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국 매체인데요. 이제 클러치 포인트에서 손흥민 선수 기사를 썼어요. 사실 이 매체는 농구를 좀 주로 다루는 매체고 이름부터 클러치 예. 포인트니까 예. 클러치샷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스포츠 전반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도 요새 커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취재된 기사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도 사실 보시면 가짜 뉴스를 만들진 않았어요. 네, 제목만 칼럼식인 거죠. 예, 예. 칼럼을 쓴 건데 제목부터 근데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했다라고 쓰면서 서두에 가장 먼저 쓴 얘기가 그거예요. 뭐냐? 일단은 개인적인 기록을 짚어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공식전 14골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보자면 데뷔 후 첫 시즌 빼고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고 했는데 기록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10골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시기가 이제 조금 몰아치던 시기였잖아요. 예. 그래서 뭐 15골까지도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 그러고 나서 그 손흥민 선수가 윙으로 내려갔죠. 예, 4-4-2로 바뀌면서. 예, 윙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다시 득점이 멈추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뭐 리즈전에 뭐 헤트트릭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 기록이 바뀔 수는 그렇죠. 있겠지만 뭐 도움까지 포함했을 때 시즌 전반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분명히 데뷔 시즌 이후 가장 안 좋았던 건 맞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클러치 타임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그 손흥민 선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내용이 조금 그 이적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유추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로마노의 인터뷰가 아니고 저희도 소개했던 그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한국 팬들한테 전하는 그 인터뷰에 예. 가까운 거였죠. 약간 근데 이 멘트가 항상 홈 최종전에서는 네. 고별 느낌이 살짝 나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왜냐면 그 고별이 프리시즌 동안에 약간 이별 예.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루카스 모우라가 일단 떠난다. 그리고 해리 케인도 뭐 이적설이 강하게 연결되고 있고 맨유랑 연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손흥민까지 떠난다면 토트넘의 공격진이 예를 들어서 챔스 준우승할 때 멤버들이 떠난다라는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토트넘은 케인과 모우라가 떠날 가능성이 높다면은 손흥민만큼은 한 시즌은 더 잡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데 토트넘이 챔스에 못 나가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는 떠나는 게 본인을 위해서는 예. 의미 있는 선택일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한 겁니다. 근데 케인이 떠나는데 손흥민 선수가 남는다. 예. 그게 우울한데요? 예. 로마노 얘기를 저희가 드린 이유가 뭐냐면 특히 저 클러치 타임스도 왜 얘기를 했느냐. 로마노가 뭐 사실은 이적 전문 기자다 보니까 이적과 관련된 얘기만 거의 올리거든요. 근데 굳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갑자기 발췌해서 올린 것은 뭔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적에 대한 사과도 올여름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그 인터뷰가 아닐까. 근데 요새 많이 올리더라고요. 요새 좀 영향을 로마노가 내리긴 해요. 좀 다양한 거 올리긴 하더라고요. 예. 그런 가운데 포티비와의 인터뷰 내용 이게 또 영국에서도 번역돼서 전해지면서 예. 조금 많이 화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멘트가 셌어요. 예. 어떤 거냐면 예. 용납할 수 없는 경기였다. 이번 예. 경기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왜냐하면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홈에서 또 이렇게 뒤집히고 많은 골을 내주고 이기지 못한 거 예.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했거든요. 그건 선제골을 넣고도 그것도 홈에서 역전패를 당하는 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저희가 지난 그 영상에서 분석해드렸지만은 실수에 의한 실점들이 나왔다는 거. 그게 예. 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금 뭐 말을 이렇게 했지만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손흥민 선수도 얘기한 거지만은 홈에서 마지막 경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홈에서 마지막 경기는 끝나고 이제 말씀드린 그 개인 시상도 이루어지고 약간 파티 분위기인데 팬들이 그걸 안 보고 다 나갔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는 건 좀 텅 빈 경기장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니까 분위기가 다운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가운데 이런 멘트들이 조금은 떠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현재 트랜스퍼 마켓 기준으로 이적 시장 가치는 한참 높았던 9천만 유로보다 6천만 유로로 좀 많이 떨어졌고 아마 실제로 이적 시장에서는 더 낮은 가치로 이제 거래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적 시장에서 중요한 게 남은 계약 기간인데 2년이 남았어요. 여기서 토트넘 측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토트넘이 만약에 손흥민 선수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그렇죠. 가장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예, 다음 시즌 되면 몸값이 떨어지거든요. 1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토트넘이 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토트넘이 만약에 리빌딩을 할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이 팔 적기이긴 합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려면은 케인을 팔고 예. 그걸로 리빌딩을 해야 되는 건데 케인의 상징성이 너무나도 크기 그쵸.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가 레비 회장도 주판을 계속 두들기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팔고서 1억 파운드 이상의 금액으로 선수들 영입하는 게 더 나은데라는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케인이라는 상징성 그렇죠. 때문에 이게 팔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사실. 그래서 올여름에 뭐 어찌됐거나 레비 회장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일단 시즌이 다 끝나고 나면 특히 최종 성적이 유럽 대항전 아예 못 나간다. 그렇다면 또 스쿼드도 비대한 상태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정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토트넘을 떠난다면 당연히 명분이라는 것이 챔스에 나갈 팀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 5대 리그로 봤을 때 어떤 팀들이 가능하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뉴캐슬이 거의 유일한 옵션이에요. 네,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은 뭐 경쟁 포지션에 이제 주전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은 또 영입에 뛰어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가능성인 네.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걸 제외한다면은 현 시점에서 그나마 손흥민 선수 영입에 나설 수 있는 팀은 뉴캐슬밖에 없죠. 예, 그리고 네. 프리미어리그로 보자면 바르셀로나는 메시 복귀에 올인하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돈 자체가 없어요. 레알 소시에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팀은 레알 마드리드고 지금 뭐 벤제마의 뭐 문제라든지 막판에
그 베테랑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 때문에 고려해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뭐 레알 마드리드는 다른 옵션을 우선할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예. 뭐 아니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예, 비니시우스가 어쨌건 물론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윙에서도 뛸 수 있고 톱에서도 뛸 수 있긴 하지만은 예. 그건 뛸 수 있다인 거고 심지어 오른쪽 윙도 호드리구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벤제마의 백업을 하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뛰는 역할로 하기에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가 좀 예. 돼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벤제마의 자리에 뛸 수 있는 저렴하면서 경험이 네. 있으면서 나이가 안 많은 선수를 찾는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호셀루가 또 예. 많이 뜨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호셀루가 이번 시즌에 많은 골을 두 자릿수 골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이기도 하고 예. 해서 이제 호셀루를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를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좀 언급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엘 감독이 오면서 기대가 높았는데 지금 뭐 무관으로 시즌을 끝낼 수 있는 상황 속에 공격진을 개편한다면 뭐 바이에른 뮌헨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손흥민 선수 연봉이 감당되는 팀 자체도 바이에른 뮌헨밖에 없긴 하죠. 예. 예, 물론 뭐 도르트문트도 무리하면은 감당이 되긴 하는데 도르트문트는 지금 왼쪽 윙으로 아데미가 굉장히 잘 뛰고 있기 때문에 딱히 필요한 건 아니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뭐 그나브리라던가 사네를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 그나브리는 계속 골을 넣고 있어요. 갑자기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그나브리가 가장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 요새는 계속 골을 넣고 있고 하지만 마네는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렇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 뭐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데 뭐 예전에 나폴리 얘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폴리에 갈 가능성은 뭐 없고. 나폴리는 연봉 감당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뭐 인테르, 뭐 이런 팀들도 뭐 예전에 한 번씩 언급된 적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인테르가 라우타로를 내보낸다. 뭐 그렇다면은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가능성이 있고 뭐 파리 생제르맹은 여러 번 연결이 되기도 했고 지금 뭐 메시가 나가고 또 네이마르까지 정리가 된다면 역시 말씀드렸지만 가능성은 뭐 있다. 네, 거기다가 만약에 무리뉴 감독이 부임하게 된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가능성이 예. 있죠. 그리고 저는 유벤투스 같은 경우도 혹시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스팔레티 감독이 부임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손흥민 선수보다는 더 어린 선수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만약에 콘테가 부임한다면 또 가능성이 그런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있죠. 아니죠. 다만 예. 근데 이제 지훈톨리 단장은 또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만약에 지금 지훈톨리가 매우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뭐 이런 팀들의 상황도 여름 이적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체크해보고 또 손흥민 선수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의 이슈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영국의 정론지인 타임즈에서 나겔스만이 다시 토트넘의 감독 후보로 올랐다는 보도를 내놨는데 관련해서 조금 더 업데이트된 상황이 있다면 얘기를 드리고 또 차기 감독 선임이 손흥민 선수라든지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토트넘이 올 여름 대체 이제 어떻게 팀을 개편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선수단을 정리하게 될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